경수가 절대 아무도 믿지 마. 그 짧은 문구는 박 씨의 마음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엄마를 상대로 이런 짓을 꾸미다니. 이런 나쁜 놈들,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둘 다 가족 자격 없어. 엄마,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시끄럽고? 그럼 왜 아빠가 살아계실 때는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니? 내가 내 딸이라는 게 너무나 부끄럽다. 너희 둘은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 가족의 배신이란 무거운 현실이 드러나는 순간 그 충격과 분노가 얽힌 소리가 집 전체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주인공 박경숙 씨는 올해 68살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언제나 가족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허름한 단칸방에서 시작한 결혼 생활은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낮에는 재봉틀로 소일거리를 하고 밤에는 자녀들을 위한 따뜻한 밥상을 차리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노력은 두 자녀를 씩씩하게 키워냈고 지금의 작은 집과 안락한 일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남편은 얼마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전에 그는 모든 재산을 박 씨 앞으로 남기며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아이들끼리 다투지 않게 당신이 잘 관리해줘. 당신이 제일 믿음직하니까. 박 씨는 그의 뜻을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이들이 성장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그 결정이 가족 간의 미묘한 균열을 만들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 씨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큰딸 현정 씨는 43살로 남편 원정과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밝고 씩씩한 모습으로 어머니를 항상 기쁘게 했지만 박 씨는 가끔 딸의 웃음 속에 감춰진 고민이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둘째 아들 민규 씨는 38. 결혼보다는 사업에 몰두하며 독신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늘 아들이 잘 먹고 다니는지 걱정하며 그의 건강을 챙기곤 했습니다. 그날도 박 씨는 부엌에서 반찬을 준비하며 자녀들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보리굴비,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잡채를 준비하며 아이들이 언제 올지 모르니 미리 해두는 게 좋지.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부엌에선 정성이 가득한 요리가 하나둘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갈비찜은 양념이 자작하게 배어들도록 천천히 졸이고 있었습니다. 달짝지근하면서도 깊은 맛을 내기 위해 밤, 대추, 은행 등을 듬뿍 넣었습니다. 잡채는 부드러운 당면과 아삭한 채소를 고소한 참기름으로 볶아냈습니다. 그리고 딸이 가장 좋아하는 보리굴비는 특별히 신경 써 찌고 있었습니다. 소주와 녹차를 베이스로 대파와 생강을 곁들여 찌는 동안 은은한 향이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굴비는 촉촉하고 부드럽게 익으며 한층 고급스러운 맛을 자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 씨는 손을 닦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또 부엌에서 바쁘지? 딸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렇지. 너 주말에 온다며? 미리 해두고 있어. 엄마는 진짜 대단해. 내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매번 이렇게 챙겨주고. 너무 고마워. 너희 좋아하는 거 해놓으면 나도 좋지. 그나저나 별일은 없고? 응, 내일 원정 씨랑 같이 갈게. 그래? 마침 민규도 부르려고 했는데 다 같이 먹으면 좋겠다. 좋네. 그럼 내일 봐, 엄마. 갈비찜은 조리기를 마치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잡채는 채소와 당면이 알맞게 어우러졌습니다. 보리굴비는 찜통에서 은은한 향을 풍기며 촉촉하게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을 더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집에 도착하자 박 씨는 문을 활짝 열며 웃었습니다. 어서 와라. 길 안 막혔니? 응, 엄마. 날씨도 좋아서 기분 좋게 왔어. 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위는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너희 온다길래 뭐 좀 해봤다. 어서 들어와라. 잠시 후 아들도 문을 열고 들어오며 활짝 웃었습니다. 엄마,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냄새가 나는데? 그럼 내가 좋아하니까 미리 해놨지. 얼른 들어와. 가족이 모인 식탁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딸은 보리굴비를 한 입 먹고는 감탄했습니다. 엄마, 이건 진짜 최고야. 내가 이런 맛을 내보려고 해도 절대 못 내. 아들은 갈비찜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엄마 손맛은 진짜 어디에서도 못 따라간다니까. 요리책 한 권 내셔야 되는 거 아냐? 사위도 잡채를 한 입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모님, 이렇게 정성을 들여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언제 먹어도 정말 최고입니다. 너희가 맛있게 먹어주니 그게 고맙지. 맛있게들 많이 먹어라. 하지만 식사가 끝날 무렵 딸은 진지한 표정으로 박 씨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근데 아빠 재산 있잖아. 박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재산? 그건 왜? 그냥 원정 씨랑 얘기하다 보니까 궁금해서. 아빠가 왜 모든 재산을 엄마 앞으로만 남겼는지. 박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건 내 아빠가 너희들끼리 다투지 말라고 남긴 거야. 딸은 망설이다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도 그냥 좀 알고 싶어서 그래. 그날 밤 박 씨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 해두라고 했지만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애들이 이런 걸로 힘들어하면 내가 잘못한 거겠지. 조용한 방 안에 그녀의 한숨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며칠 후 딸과 사위가 다시 박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별다른 예고 없이 불쑥 방문했습니다. 박 씨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며 문을 열었습니다. 어? 너희 둘이 웬일이야? 갑자기 찾아오면 엄마가 놀라잖아. 박 씨는 웃으며 딸과 사위를 반겼습니다. 엄마, 그냥 시간이 좀 남아서 들렀어. 엄마 보고 싶어서. 딸은 싱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위도 조용히 뒤따라 들어오며 인사했습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연락도 못 드리고 와서 죄송해요. 아이고, 됐다. 너희가 와주니 좋지. 들어와라. 저녁은 먹고 왔니? 아니, 아직 안 먹었어. 엄마, 뭐 준비한 거 있어? 딸이 주방 쪽을 힐끔거리며 물었습니다. 아니, 별거 없는데. 그래도 너희 좋아하는 거 몇 가지는 있지. 밥 먹고 가라. 박 씨는 냉장고를 열어 준비해둔 반찬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간장게장과 소고기 장조림, 그리고 구수한 청국장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특히 간장게장은 딸이 유난히 좋아하는 음식이었기에 며칠 전부터 게를 고르고 간장 양념을 끓여 재워두는 등 손이 많이 갔습니다. 딸은 식탁 위에 놓인 반찬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엄마, 이 간장게장 또 만든 거야? 나 이거 정말 좋아하는 거 알지? 안다. 내가 워낙 게장을 좋아하니 엄마가 미리 준비했지. 먹어봐라. 이번엔 양념 더 잘 배라고 신경 좀 많이 썼다. 사위도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장모님 음식은 정말 최고예요. 이 청국장 냄새가 정말 구수하네요. 어머, 자네도 청국장 좋아했나? 박 씨는 갓 지은 밥을 퍼서 상을 차렸습니다. 딸은 밥상을 보며 눈을 반짝였고 사위도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와, 장모님. 이 간장게장 맛이 예술이에요. 간도 딱 맞고 살이 아주 꽉 찼네요. 사위는 감탄하며 먹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게장을 개눈 감추듯 먹으면서도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 아빠 재산 말이야. 박 씨는 손을 멈추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전부터 그게 왜 또 궁금하니? 아빠가 정리해 둔 거잖아. 뭐가 문제니? 궁금해서. 엄마, 우리가 엄마를 의심해서 그러는 건 아니야. 원정 씨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조금 궁금해서 그래. 딸의 말투는 부드럽지만 속내를 감추는 듯했습니다. 박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현정아, 엄마가 아빠 뜻을 존중해서 그렇게 한 거야. 그런데 너희가 왜 이러니? 아빠도 너희를 사랑하셨고 엄마도 마찬가지야. 사위가 대화를 이어받았습니다. 장모님, 별다른 뜻은 없고요. 저희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부담 주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가 알았네. 너희도 답답하겠지. 하지만 아빠가 남기신 뜻을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야. 언젠간 다 너희들에게 돌아갈 거니 너무 신경 쓰지 마. 박 씨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었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고 식사는 조용히 끝났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딸과 사위는 박 씨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딸은 웃으며 어색한 분위기를 풀려 했지만 박 씨는 여전히 무거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왜 저렇게 남편이 남긴 것들을 궁금해할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애들한테 이렇게 의심받는 일은 없었을 텐데요. 박 씨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딸과 사위가 떠난 뒤 그녀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당신이 남긴 뜻을 지키는 게 맞겠죠? 박 씨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고 딸과 사위의 방문은 그녀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박 씨는 자식들이 다녀간 주말이 지나고 집안을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과 사위 그리고 아들까지 모두 모였던 자리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고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졌던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딸이 아버지의 재산 문제를 계속해서 언급한 것도 그렇고 아들도 한마디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던 모습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박 씨는 오랜만에 바람이나 쐬려고 동네 공원을 향했습니다. 길가의 가로수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며 겨울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나무 벤치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뭐해? 바빠? 공원에 나와 있다. 너는 무슨 일로 전화했니? 아니, 그냥 주말에 누나랑 매형 얘기 듣고 나서 엄마가 괜히 마음 쓰셨을까 봐. 별일 아니야. 그냥 너희 아빠가 그리운 날이 많다 보니 이런저런 생각이 들 뿐이지.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혹시 아빠가 그렇게 하신 이유를 엄마한테 말한 적은 없으셨어? 박 씨는 잠시 멈칫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내 아빠가 다 너희를 위한 결정이라고 하셨지. 그 이상은 내가 묻지 않았어. 너희 아빠가 무슨 큰 계획이라도 있었겠지. 알았어. 엄마 몸 잘 챙기시고. 그래, 너도 그러고. 전화를 끊고 나니 박 씨의 마음속엔 무거운 기운이 맴돌았습니다. 주말에 느꼈던 불안감이 더욱 커지는 듯했습니다. 공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 씨는 문득 오래된 서랍장을 열어 남편이 남긴 몇몇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사진과 메모들이 담긴 상자를 보며 그는 남편이 남긴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경수가 내가 재산을 너 앞으로 해두는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없더라도 내가 아이들 잘 돌봐줄 거라 믿으니까. 그때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 말을 받아들였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그 말에 담긴 깊은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몇 주 후 딸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원정 씨랑 같이 갈게. 그리고 민규도 오라고 해봐. 왜? 또 무슨 얘기라도 하려고 그러니? 아니야. 그냥 다 같이 밥 먹고 얼굴 보고 싶어서 그래. 별건 없어. 박 씨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러자. 다들 와서 맛있는 거 먹고 가라. 주말이 되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박 씨는 간장게장과 청국장을 내놓은 지난번과 달리 이번엔 뜨끈한 곰탕과 아들이 좋아하는 묵은지찜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박 씨는 자식들에게 음식을 내놓으며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오늘은 곰탕 끓여봤어. 묵은지찜은 민규가 좋아하는 거잖니? 응, 엄마. 내가 좋아하는 건 다 알고 계시네. 역시 엄마가 해주는 집밥이 최고야. 아들은 침을 꼴깍 삼키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한 얘기 있잖아. 혹시 조금 더 생각해 보셨어? 박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그 얘기냐? 도대체 뭐가 문젠데 그러는 거냐? 아빠가 왜 모든 재산을 엄마 앞으로만 남겼는지 말이야.
민규, 너도 궁금하지 않아? 아들은 조용히 밥만 먹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중간에 끼어들어 말을 돌렸습니다. 장모님,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여쭤봤다면 죄송해요. 현정이가 장모님 생각해서 여쭤본 거예요. 천천히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박 씨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지금은 얘기하지 말자. 너희 아빠가 그렇게 정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테니 나중에 다시 말하자꾸나. 그날 저녁 박 씨는 자식들이 돌아간 뒤 식탁을 정리하며 별이 반짝거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결정이 어떤 깊은 뜻을 담고 있었는지 더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딸과 아들의 태도는 점점 더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대체 왜 저렇게까지 재산 문제를 집요하게 물어보는 걸까? 정말 그냥 호기심 때문일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며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한참을 앉아있던 그녀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서랍장으로 향했습니다. 서랍을 열면 남편이 남긴 흔적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어 안을 살폈습니다. 그곳엔 남편이 생전에 적어둔 메모와 문서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한 장의 메모가 그녀의 손길에 닿았습니다. 종이는 세월의 흔적으로 노랗게 발해 있었지만 남편의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경수가 내가 재산을 내 앞으로 해두는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없더라도 자네가 아이들을 잘 돌봐줄 거라 믿으니까.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닐 거야. 우리 가족을 위해 늘 그랬듯 이번에도 잘해줄 거라 믿어. 박 씨는 그 글을 읽으며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남편의 결정을 원망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책임을 떠넘 거예요, 당신? 아이들 사이에서 내가 중간에 끼어 이렇게 힘들게 될 줄 알았다면 당신은 다른 방도를 생각했었어야죠. 박 씨는 잠시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맡긴 거라면 내가 끝까지 지켜야겠죠. 하지만 애들이 이렇게 서로 의심하고 다투면 나도 정말 힘들어질 것 같아요. 당신이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녀는 서랍장에서 발견한 문서들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남편이 손수 적어둔 자필 유언장이었습니다. 유언장엔 간결하지만 명확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산은 박경숙에게 맡긴다. 아이들에게는 모두 너그러이 나누어 줄 것을 믿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아내 경숙이가 최우선이다. 박 씨는 유언장을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편의 믿음과 기대가 그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이런 믿음을 주었지만 아이들은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싸움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문서 속에는 또 다른 내용을 암시하는 듯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언장을 조심히 접어 다시 서랍장에 넣으려다 문득 멈칫했습니다. 메모 한 귀퉁이에 작게 적힌 몇 글자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경수가 절대 아무도 믿지 마. 그 짧은 문구는 박 씨의 마음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남편이 왜 이런 말을 남겼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당신이 애들 중 누구를 의심하고 있었던 건가요? 그날 밤 박 씨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불을 끈 방 안에서 남편의 마지막 당부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절대 아무도 믿지 마라.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평소와 다르게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가까운 시장에서 찬거리라도 사며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을 보는 동안에도 마음속 의심은 떨쳐지지 않았습니다. 딸과 아들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고 사위의 과하게 공손한 태도도 떠오르며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장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 박 씨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 어디야? 시장 보고 집에 가는 길이야.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엄마 생각나서 전화했지.
다음 달에 누나랑 매형 또 간다고 하던데 그때 같이 봐도 괜찮지? 그래, 다들 오면 엄만 좋지. 근데 넌 왜 요즘 그렇게 연락도 없고 조용하니? 별일 없어. 그냥 엄마 힘드실까 봐 신경 쓰는 거지. 아들의 말투는 다정했지만 박 씨는 그 속에서 어딘가 어색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전화를 끊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 씨는 남편의 유언 속 한 문장이 계속해서 그녀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절대 아무도 믿지 마라. 박 씨는 이 문장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머릿속에는 남편이 남긴 비밀과 아이들 간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잠을 청했지만 뒤척이기만 할 뿐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메모의 문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문구는 그녀에게 묘한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딸의 태도와 아들의 침묵 그리고 사위의 지나치게 부드러운 말투까지 모든 것이 어딘가 어긋난 퍼즐처럼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박 씨는 집안일을 하던 중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약속 날이 되자 가족들은 하나둘 박 씨의 집으로 모였습니다. 딸과 사위가 먼저 도착했고 박 씨는 환하게 웃으며 그들을 맞았습니다. 장모님, 오늘은 배달 음식으로 편히 드시기로 했다면서요? 가끔은 이런 날도 좋죠. 그래, 뭐. 다들 모여서 뭐든 같이 먹으면 그게 좋은 거지. 아들도 이내 곧 도착했습니다. 엄마, 내가 좋아하는 피자랑 치킨 시켰어? 그래, 금방 올 거야. 박 씨는 피자 상자와 치킨 상자를 펼쳐놓으며 자식들에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그래, 집밥만 먹다가 이런 것도 가끔 먹어야지. 다들 맛있게 먹어라. 모두가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는 듯했지만 대화는 곧 미묘한 긴장감으로 이어졌습니다. 딸이 피자 한 조각을 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 아빠 재산 말이야. 아직 생각 중이셔? 박 씨는 잠시 멈칫하다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아빠 뜻을 따르는 게 제일 맞는 거다. 너희끼리 다투지 말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잖니? 딸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어딘가 납득하지 못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다툰다는 게 아니야. 그냥 그게 왜 엄마 앞으로만 갔는지 궁금해서 그러는 거야. 원정 씨도 그렇고 민규도 그렇고 다들 조금은 의문이 들잖아. 아들은 딸의 말을 가만히 듣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엄마, 누나 말이 꼭 이상한 건 아니야. 아빠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도 알아야 하지 않겠어? 박 씨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규야, 현정아. 아빠가 그렇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으니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사위는 눈치를 보며 중재하듯 말을 보탰습니다. 장모님, 저희가 너무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도 가족끼리 솔직히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장모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결정하시면 저희도 따를게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음료를 따라주었습니다. 그래, 알겠네.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내가 좀 더 고민해 볼게. 가족들이 대화를 이어가는 동안 박 씨는 어느새 자식들의 말 속에서 미묘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딸의 집요한 질문, 아들의 묘한 침묵 그리고 사위의 지나치게 부드러운 태도. 모든 것이 의문으로 엮여갔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 TV를 틀었습니다. 박 씨는 아이들의 환한 얼굴을 보며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속마음은 이미 복잡한 생각들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마라. 남편의 말이 그녀의 귀에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가족들이 떠난 뒤 그녀는 방에 들어가 남편의 메모를 다시 꺼냈습니다. 여보, 당신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지 정말 모르겠어요. 박 씨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던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엄마, 요즘 잘 지내지? 그래, 별일 없단다. 너희는? 이번에 맛있는 민물장어구이 집 찾았어. 엄마 기운 좀 나시라고 우리 다 같이 가자. 신경 써주니 고맙구나.
그래, 어디 한번 가보자. 응, 좋아. 원정 씨도 엄청 기대 중이야. 주말에 만나. 주말 박 씨는 딸이 말한 강변 근처의 장어구이 집으로 갔습니다. 식당은 한적한 분위기 속에서 은은한 장어구이 냄새를 풍기며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엄마, 여기야. 얼른 와. 박 씨는 활짝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길 막히진 않았어? 아니, 엄마. 막히지 않고 금방 왔어. 딸은 활짝 웃으며 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위도 공손히 일어서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장어 열심히 구울 테니 편히 드세요. 테이블 위에는 싱싱한 장어와 각종 반찬이 차려졌습니다. 사위가 장어를 굽는 동안 딸은 박 씨의 접시에 장어 한 점을 올려주며 웃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 몸에 기운도 나고. 그래, 너희들이 챙겨주니 고맙다. 맛있구나. 박 씨는 미소 지으며 장어를 한 입 먹었습니다.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지만 식사가 한창일 때 딸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날 딸은 박 씨에게 재산 문제를 다시 언급했지만 박 씨는 단호하게 대화를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거실에 앉아 식탁 위에 남겨진 찻잔을 정리하다 문득 서랍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물건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깔끔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뭐라도 있을까? 박 씨는 무심코 서랍장을 열어보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서류들을 차례로 넘기던 중 눈에 띄는 갈색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는 서류들 사이에 숨겨진 듯 끼어 있었고 박 씨는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봉투에는 남편의 익숙한 필체로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걸 발견했다면 반드시 혼자 열어보길.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습니다.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을 때 안에는 남편의 손글씨로 가득 찬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당신이 볼 때쯤이면 나는 이미 당신 곁에 없겠지. 그래서 이 말을 꼭 남겨두려고 해. 내가 평생 믿고 사랑했던 우리 가족이지만 나는 최근 들어 병실에서 현정이와 원정이의 대화를 우연히 듣고 충격을 받았어. 그들은 재산 문제로 당신을 압박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 원정이는 자주 재산 문제를 언급했고, 현정이는 당신이 재산을 넘기지 않을 경우, 심지어 극단적인 방법도 고려한다는 충격적인 말을 했어. 이것들의 의도가 무엇이든 당신이 위험해질까봐 걱정되어 이렇게 경고를 남기네. 그런데 민규는 다르네. 아들은 이런 일에 관심이 없어. 민규는 당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해. 이 점만은 분명히 알아도 내가 당신에게 모든 재산을 남긴 이유는 당신이 가장 믿음직하고 가장 지혜롭게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야. 이 서류들을 잘 간직하고 절대 당신의 판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 그리고 정말로 힘들어진 경우가 생겼을 때의 거실에 있는 가족 액자 뒤를 살펴보길. 항상 당신을 사랑해. 당신의 남편이. 박 씨는 편지를 읽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흐르며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남편이 남긴 이 경고가 진실이라면 딸과 사위가 보였던 행동들이 모두 설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산 얘기를 그렇게 집요하게 꺼냈던 거구나. 그렇다면 민규가 조용했던 이유도. 박 씨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걸 남긴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남은 가족이라도 꼭 지켜낼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결연해졌습니다. 박 씨는 이제 더 이상 딸과 사위의 의도를 모르는 척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걸로 결단을 봐야겠어.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로 곧장 남편이 말한 액자 뒤에서 수상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남긴 메모와 함께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를 읽던 박 씨의 손이 멈추지 않고 마구 떨렸습니다. 경수가 내가 걱정돼서 이걸 남긴다. 현정이와 원정이가 대화를 나누는 걸 우연히 들었다. 내가 꼭 이걸 확인하고 너를 지키길 바란다. 박 씨는 녹음기를 손에 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예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남편의 마지막 당부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녹음기를 틀자 희미한 병실 소음 속에서 딸과 사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이러다 어머님이 재산을 끝까지 안 넘기면 어떡해? 해? 그런 방법이 없지. 사고사로 꾸미는 수밖에. 정말 괜찮겠어? 들키면 우리 인생 끝이야. 누가 알아? 등산 같이 가자고 해서 조용히 처리하면 돼. 엄마는 이미 기력도 약해졌고 우리가 조금만 계획하면 아무 문제 없어. 박 씨는 충격으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끔찍한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진 찍다 사고로 추락사한 걸 핑계 삼고 나중에 다 정리되면 그 재산으로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그래, 맞아. 우리한테 필요한 건 그 돈뿐이니까. 그 대신 민규는 절대 알면 안 돼. 그놈까지 엮이면 귀찮아지니까. 박 씨는 분노와 슬픔으로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남편이 이걸 얼마나 힘겹게 녹음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듯했습니다. 현정아, 내가 정녕 내 딸이 맞니? 박 씨는 분노에 찬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박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규야,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꼭 와야 할 일이 있어. 민규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대답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으면 지금 얘기해. 아니야. 그날 와서 들어봐. 현정이랑 원정이도 부를 테니까. 주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어색한 분위기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 씨는 말없이 딸과 사위를 응시했습니다. 아들은 초조한 기색으로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엄마, 왜 우리를 다 부른 거야? 박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 내 아빠가 남긴 거다. 그리고 이 안에 담긴 건 내 누나와 원정이가 나를 상대로 꾸민 계획이야. 딸과 사위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걸 왜? 박 씨는 단호하게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녹음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자 민규는 주먹을 꽉 쥐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나, 이게 진짜야? 내가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하려고 했단 말이야?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사위는 차분한 척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모님,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려던 건 아니었고 그냥 화풀이 같은 거였어요. 화풀이? 내가 화풀이로 나를 죽일 계획까지 짰다는 거니? 내 장인이 병상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을지 생각이나 해봤어? 아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사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인간 같지도 않아. 둘 다 가족 자격 없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부모한테 그런 짓을 하려고 할 수 있어? 딸은 울부짖으며 박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시끄럽고 그럼 왜 아빠가 살아계실 때는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니? 내가 내 딸이라는 게 너무나 부끄럽다. 박 씨는 고개를 돌리고 두 사람에게 등을 돌린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 둘은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 2번 다시 연락했다간 경찰에 신고할 테다. 문이 닫히고 집안엔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박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이 집은 더 큰 혼란과 불행에 휩싸였겠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인연을 이렇게 끝내는 것이 과연 정답일까요? 박 씨는 눈을 감고 손에 가슴을 올렸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아픔과 미련이 소용돌이 쳤지만 동시에 지켜야 할 책임과 신념이 박 씨를 붙잡았습니다. 우리 집의 평화와 믿음을 다시 세워야 해. 그게 내가 살아온 이유이자 앞으로 살아갈 길이니까. 박 씨의 얼굴에는 여전히 슬픔이 남아 있었지만 박 씨는 아들과 함께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아버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참았는지 아세요? 내가 뭐 잘못했니? 아니, 아버님 저 지금 아버님 생각해서 이렇게 음식 만들어서 밥상 차렸는데 이제 와서 또 설렁탕 달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설렁탕 다 먹었어요, 아버님. 다 먹었는지는 몰랐구나.
근데 이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거 모르니?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이런 게 도대체 몇 번째냐? 아버님, 저도 최대한 있는 반찬으로 아버님 안 불편하시게 밥상 차린 거라고요. 매번 때 돼서 장 보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늘 아침은 안 먹을랜다. 아니, 아버님 이렇게 고집 부리시면 어떡하세요?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 이정숙 씨와 사소한 이유로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인공은 80세 김영호 씨의 사연입니다. 김 씨는 아내와 사별하고 현재 아들 부부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김 씨는 정숙에게 설렁탕을 먹고 싶다며 정숙이 차려놓은 밥을 안 먹겠다고 얘기한 탓에 갈등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날 정숙의 목소리는 거실을 울리며 날카롭게 퍼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이미 분노와 피로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거실 한가운데 서서 남편과 시아버지 김 씨를 번갈아가며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평소에는 그저 묵묵히 소파에 앉아 고개를 들지 않았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으나 그날따라 정숙에게 결심한 듯 할 말을 다 쏟아냈습니다. 이에 평소와 달리 정숙의 말투는 훨씬 날카롭고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채 시아버지와 격앙된 어조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감정이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든지 진짜 모르세요? 저는 집안일에 애들도 신경 써야 되지, 남편도 신경 써야 되지 할 일이 엄청 많은 거 모르세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아버님까지 저를 이렇게 괴롭히시면 대체 전 누구한테 기대야 하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내가 설렁탕 먹고 싶다고 한 게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거냐?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잖냐? 아들 김준호는 한숨을 쉬며 거실 구석에 서 있었지만 이 상황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이 장면에 익숙했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된 갈등, 그리고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는 아버지와의 일상.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정숙은 남편에게 더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준호 씨,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버님이 이러시는데 왜 가만히만 있는 거예요? 나보고 대체 뭘 어쩌라는 건데요? 준호는 한숨을 한 번 더 쉬며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정수가 그만 좀 해. 아버지도 힘드실 텐데 왜 자꾸 싸우려고만 해? 그러나 그 말은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었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싸운다고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말해야 하냐고요? 나는 그저 좀 편하게 살고 싶을 뿐인데 왜 아버님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냐고요? 당신은 아버님만 신경 쓰고 난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가요? 준호는 그녀의 말에 수긍하며 그저 가만히 이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김 씨도 방 안에 말없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김 씨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식사 문제 이외엔 아들 부부에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정말 많이 노력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김 씨는 수십 년간 젊었을 때부터 시작한 사업을 크게 일으켜왔고 7년 전까지 회사 사장으로 있다가 은퇴하고 남은 여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불운하게도 은퇴하고 며칠 뒤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이후엔 아들 부부와 함께 살게 되었죠. 그리고 현재는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자서전을 집필하면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80임에도 불구하고 큰 병 없이 정말 건강했으며 아직까지도 정해진 시간에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을 하러 외출을 하곤 했습니다. 또 아들 부부가 집에 없을 땐 간단하게 청소를 하거나 설거지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그랬던 탓에 아들 부부 입장에선 김 씨가 자랑스러웠고 오히려 크게 의지가 되는 어른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들 부부에겐 더더욱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아들 부부가 결혼한 지 5년쯤 되었을 때 며느리 정숙이 큰 병에 걸렸었는데 병원비며 치료비며 수술비가 너무 막대하여 이를 몇 년간 전부 지원해주기도 했었습니다. 준호와 정숙 사이의 아들 민수가 특목고에 진학한다고 했을 땐 준호의 집안 사정이 어려운 걸 알았기에 1년간 등록금을 지원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부부에게 그동안 도움을 많이 줬다고 생각했고, 함께 살게 된 이후에도 부담감과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식사 때문에 이렇게 크게 갈등이 일어나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갈등이 일어난 지 벌써 3년이 넘었고, 수개월 전부턴 몇 번이나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황이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자 드디어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사실 아내가 살아생전 요리해 줬었던 음식들을 좋아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그 음식들을 먹고 싶다고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설렁탕 사건이 있고 일주일이 지난 지금 같은 이유로 갈등이 또다시 빚어졌습니다. 정수가 오늘은 미역국을 먹고 싶은데 미역국 해줄 수 있니? 아니, 아버님, 미역국 이틀 전에 먹었는데 또 드시고 싶으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계란 후라이랑 아버님 좋아하시는 설렁탕 끓였어요. 마음에 안 드세요? 그래, 오늘도 미역국이 먹고 싶구나. 내 아내가 해주던 미역국이 그렇게 맛있었는데. 그 순간 정숙은 당황스러우면서도 격앙된 어조로 대답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니, 아버님, 미역국 좋아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왜 시어머님 얘기를 꺼내세요? 제가 시어머님처럼 똑같이 해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 제가 준비한 음식엔 맨날 그렇게 투덜거리세요?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데요? 저번 주에는 설렁탕 먹고 싶다고 제가 해드린 밥도 안 드시더니, 이번 주엔 정작 좋아하시는 설렁탕 끓여드렸더니 미역국 드시고 싶으시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김영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쌓인 불만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늘 자신이 원하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었는데, 며느리 정숙은 같은 음식을 며칠째 먹거나 바쁘면 식사를 거른 적도 많아서 그런 아내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평소엔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고, 그 대신 음식에 대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거나 거부하기 일쑤였습니다. 정숙은 그런 시아버지의 태도에 지쳐갔습니다. 아버님, 제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이렇게 준비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시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시죠? 그 순간 김 씨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다 왜 모르겠니? 너희 시어머니가 계셨을 때는 식사 한 번 거른 적 없이 음식을 정성스럽게 항상 준비해줬단 말이다. 그 말이 끝나자 정숙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래요. 시어머님 계셨을 때는 어머니가 다 하셨겠죠. 그럼 이제 제가 어머니처럼 살라는 말씀이세요? 제가 아버님을 똑같이 모셔야 한다고요? 김 씨는 당황한 듯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그저 솔직한 마음을 말한 것뿐이었지만 그 말이 정숙에게 어떻게 다가갔는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숙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이 무시당하는 듯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제가 왜 어머니처럼 살아야 하죠? 제가 무슨 죄인이에요? 이제는 제가 아버님 뜻대로 다 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아버님 눈치까지 봐야 해요? 준호는 그 순간 다시 한번 끼어들어 상황을 중재하려 했습니다. 정수가 아버지도 매번 그러시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좀 이해해드리자. 하지만 정숙은 남편의 말을 들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서 등을 돌리며 다시 김 씨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요. 아버님께서 이 집을 나가 주시든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그냥 하는 얘기 아니고요. 진짜 결심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님. 김 씨는 그 순간 며느리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쳐왔던 자신이 이제는 가족에게 짐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찌르듯 아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는 최대한 아들 부부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말 노력해왔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일 때문에 바빠서 식사를 거르고 가려고 하면 간단한 요리를 해서 식사를 챙겨준 적도 있을 정도로 아들 부부에게 헌신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들 준호가 결혼했을 땐 그동안 따로 모아놨던 돈으로 아들 부부에게 신혼집도 마련해주기도 했었던 만큼 아들을 사랑했었고 며느리한테도 사랑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저 가족과 함께 지내고 싶었던 그가 이제는 이 가족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침대에 누워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숙의 말들이 귓가에 맴돌며 그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짐이라는 단어가 특히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후벼 팠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가족에게 눈의 가시인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일까? 되돌릴 수는 없을까? 그는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한없이 어두웠습니다.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그는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아내와 아들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온 가족이 함께 떠났던 가족여행 등 가족들과 웃고 떠들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젠 떠나는 게 맞겠지. 더 이상은 버틸 수 없겠어.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떠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침대 탁자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그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진 속에 그는 행복해 보였지만 지금의 그는 그때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아니면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걸까? 그는 계속해서 자신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방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집안은 모두 잠들어 있었고 고요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김 씨는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아내가 그립구나. 당신이 있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그는 마음을 다잡고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어. 그는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떠나는 것이 가족을 위한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실 언젠가 올 이런 상황을 대비해 요양원 및 실버타운 몇 군데를 꾸준히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집 몇 채를 더 살 수 있을 만큼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그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최소한의 재산만 남기고 전부 사회에 환원했던 탓에 알아볼 곳은 요양원뿐이었습니다. 아들 부부한테 항상 고맙지만 미안하다는 생각에 자신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불편을 주고 싶지 않아 홀로 서기를 위해 평소에 꾸준히 알아봤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때가 되었다고 그는 마침내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해가 뜨기 전에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가방을 꺼내 옷과 몇 가지 개인 소지품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이 선물해준 사진 액자와 아내의 유품인 손수건도 잊지 않고 넣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부엌, 거실, 가족들의 방까지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이 집에서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잘 지내거라.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아들 준호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일찍 어디 가세요? 준호는 아버지의 가방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호야, 나 이제 떠나려 한다. 준호는 당황하여 물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로 가시려고요? 김 씨는 아들의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너희와 더는 함께 지내기 힘들 것 같구나. 나도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요양원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모시는 게 힘들다고 느끼셨어요? 그렇다면 제가 더 노력할게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김 씨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준호야. 너희도 충분히 노력했어. 하지만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너희에게 부담이 되는 것 같구나. 그 순간 정숙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떠나시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해봐요. 김 씨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수가 너도 힘들었겠지. 내가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떠나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인 것 같다. 준호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으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요양원이 집보다 편하겠어요? 저희가 더 잘할게요. 이렇게 가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김 씨는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준호야, 너도 가장으로서 할 일이 많잖니? 내가 없으면 너희도 더 편할 거야. 정숙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로 죄송해요. 제발 떠나지 말아주세요. 그러나 김 씨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의 마음은 고맙다만 이미 결정한 일이니 마음 쓰지 말아라. 그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준호와 정숙은 뒤따라갔지만 더 이상 그를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김 씨는 말했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거라. 그리고 서로 아껴주며 살아라. 준호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언제든지 마음 바뀌면 돌아오셔야 해요. 김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집을 떠나 걸음을 옮기며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내 삶을 다시 되찾아야겠어. 정숙은 문 앞에 서서 김 씨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죄책감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했나 봐.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습니다. 우리 잘못이야. 앞으로 아버지를 자주 찾아뵙자. 두 사람은 멀어져가는 김 씨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고 그들은 김 씨의 빈자리를 실감했습니다. 며칠 뒤 김 씨는 남은 짐들을 집에서 가져오기 위해 집에 다시 갔습니다. 아들과 정숙은 김 씨를 보고 당황스러워하며 기뻐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 안 가시고 다시 오신 거예요? 잘 선택하셨어요.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아버님, 요양원 안 가시기로 하신 거죠? 오늘 아버님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제가 맛있게 요리해 드릴게요. 다시 잘 오셨어요. 손주인 민수와 수진도 엄청 기쁜 목소리로 김 씨를 반겼습니다. 할아버지, 다시 집 오신 거죠? 김 씨는 가족들의 갑작스런 환영 인사에 당황스럽긴 했지만 이내 다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반겨줘서 고맙지만 짐을 더 챙기러 잠시 왔단다. 나도 앞으로 잘 살아볼 테니까 너희들도 사이좋게 잘 지내야 한다, 알았지? 김 씨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집을 돌아보았지만 다시 돌아올 일은 없을 것임을 스스로 깨닫고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자 정숙이 갑자기 속상하다는 듯이 김 씨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버님, 제가 집 나가라고 해서 나가신 거예요? 그래요. 저도 앞으로 더 편하겠네요. 아버님도 그렇게 편하게 아버님 살고 싶으신 대로 잘 사세요. 이를 지켜본 준호는 정숙에게 한마디 하고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당신, 아버지 이제 완전히 요양원으로 가시려는데 그렇게 예의 없이 얘기하면 어떡해? 그러자 정숙도 대답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나가라고 했다고 나가시면 진짜 어떡하시냐고. 어린애도 아니고. 내가 속상해서 그런다 왜. 택시 안에서 김영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선택이 옳은 걸까? 정말 이렇게 떠나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그는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그는 떠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다시 도착한 김 씨는 작은 방에 들어가 짐을 풀었습니다. 방 안은 설고 조용했습니다. 그 낯선 느낌이 오히려 그에게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다짐이 이 방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김 씨는 가족들과 멀어진 자신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김 씨는 요양원에서의 첫 며칠을 조용히 보냈습니다.
방은 작고 아늑했지만 그 안에 정막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자주 창밖을 내다보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장례식을 치른 후 잠시 혼자 외국에 멀리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며느리의 잔소리도 아들의 무기력함도 그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도 김 씨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서운함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아들 부부에게 정말 어떤 존재였을까? 의문이 끊임없이 그의 머릿속을 떠다녔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 아들의 침묵, 그 모든 것이 그를 무겁게 짓누르며 가슴속 깊이 상처를 남겼습니다. 요양원 생활이 차츰 익숙해질 무렵 김 씨는 박순희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김 씨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서 떨어져 이곳 요양원에서 혼자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요양원 공용거실에서 순희 씨와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창밖만 보고 계세요? 박 할머니는 김 씨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잔잔한 따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 씨는 잠시 눈길을 돌리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도 그랬죠. 이곳에 처음 왔을 땐 자꾸만 자식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왜 이렇게 된 건가? 김 씨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들 집에서 살다가 더는 견디지 못하고 이곳으로 왔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는 게 참. 박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면 그저 조용히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자식들이나 며느리들은 그게 아니더군요. 오히려 내가 있는 게 불편하다고 느끼나 봐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여기로 왔죠. 김 씨는 박 할머니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가족에게서 떠나온 것이 자신만이 아니란 사실에 위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자식들과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틀어져 버린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김 씨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며느리와 자주 다퉜죠. 제 아내가 저에게 해주던 것처럼 해주길 바랐던 게 잘못이었나 봐요. 참고로 저는 제 아내랑 현재 사별한 상황입니다. 박 할머니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시대는 그랬죠. 자식들한테 많은 걸 바라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들은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요즘 세상은 우리 때랑 달라요. 자식들도 자기 삶이 있으니까. 김 씨는 그 말을 들으며 며느리 정숙과의 수많은 다툼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정숙의 말들은 날카로웠지만 어쩌면 그녀도 힘든 상황 속에서 벼랑 끝까지 몰려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준호, 자신의 아들은 늘 중간에서 침묵만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무기력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김 씨는 그에게 더 큰 기대를 하지 못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김 씨는 요양원 생활에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박 할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김 씨는 자신의 고독을 조금씩 풀어낼 수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텅 빈 듯했습니다. 아들 준호와 며느리 정숙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던 손자 민수와 손녀 수진이 떠올랐습니다. 손자 민수는 사회에서 자리를 잡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는 김 씨에게 종종 찾아와 할아버지를 웃게 해주던 존재였습니다. 할아버지, 손주 민수 왔어요? 라고 말하며 들어오던 그의 목소리가 요양원의 조용한 방에 울릴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김 씨는 민수와의 대화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곤 했습니다. 손녀 수진도 그리웠습니다. 애교가 많은 손녀가
늘 할아버지 곁에 앉아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손주 손녀는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보냈고 김 씨는 그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자꾸만 떠오를 때마다 김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그들도 나를 짐처럼 여겼을까? 어느 날 요양원에서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요양원을 방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갑작스런 소식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김 씨는 요양원 복도에 서서 아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준호는 서둘러 걸어 들어오며 아버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몸은 건강하시죠? 식사는 잘 하시나요? 김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의 얼굴에는 어딘가 미안함이 서려 있었고 말투도 어색했습니다. 김영호는 그런 아들을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잘 지냈니, 준호야? 준호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이렇게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게 하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요. 김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호야, 이제는 괜찮다. 나도 더는 너희에게 불편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다시 아버지 모시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오시면 안 되겠어요? 김영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제는 나도 내 자리에서 살고 싶다. 너희도 너희 삶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겠니? 준호는 아버지의 결정을 받아들이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더 이상 가족에게 기대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요양원에서 박순희 할머니와 같은 사람들과 지내면서 그는 새로운 관계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혈연으로만 이루어진 가족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진정으로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또 다른 가족일 수 있다는 깨달음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여기가 내 새로운 집이야. 새로운 삶을 잘 살아보자. 김영호는 혼잣말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고독했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며 그는 점차 평온함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요양원에서 지내는 시간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나가고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식사를 마친 뒤에는 공용 거실에서 다른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박순희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박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점차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평소처럼 산책을 하고 요양원으로 돌아오던 중 요양원 입구에서 반가운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의 손자 민수와 손녀 수진이었습니다. 민수는 달려와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너무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서 오늘 휴가 내고 수진이랑 같이 왔어요. 김 씨는 두 손주들을 보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가 떠나온 후에도 이렇게 찾아와주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족들과 멀어진 느낌이 있었지만 손주들은 여전히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래, 민수야, 수진아 와줘서 정말 고맙구나. 김 씨는 손자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가 담소를 나누며 오랜만에 서로의 안부를 전했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겪는 일들, 수지는 직장에서의 새로운 경험들을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밝은 표정과 따뜻한 말들이 김 씨의 마음을 조금씩 녹였습니다. 민수는 할아버지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도 아버지랑 많이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세요. 할아버지를 여기 보내드린 걸 후회하고 계신 것 같아요.
김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민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수야, 나도 그걸 모르지는 않아. 하지만 내가 집에 있는 게 내 엄마 아빠한테 짐이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제는 여기가 내 자리인 것 같구나. 수진이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너무 늦게 찾아온 것 같아서 죄송해요. 저도 사실 할아버지랑 더 자주 보고 싶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못 왔어요. 김 씨는 손녀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수진아. 내가 너희에게 무리한 기대를 하지 않아. 너희도 다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잖니. 할아버지 걱정은 말고 너희가 잘 지내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민수와 수진은 할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저 더 자주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날 김 씨는 손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오랫동안 느껴왔던 고독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김 씨는 순희 씨와 함께 요양원 정원에서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민수와 수진이 찾아온 이야기를 들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손주들이 이렇게 찾아오니 참 좋죠? 저도 손주가 있는데 가끔 찾아와주는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김 씨는 순희 씨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손주들이 와주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그동안 내가 너무 쓸쓸하게 살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들은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잠시 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요양원의 꽃들과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김 씨는 문득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순이 할머니, 가끔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싶기도 해요. 내가 너무 서둘러 떠나온 건 아닌가 싶고, 다시 가족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해봤어야 했나 싶기도 하고. 박 할머니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인생은 그런 거죠. 다 지나고 나서야 후회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어지고. 하지만 영감님도 지금 이곳에서 자신만의 삶을 찾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고독과 평온을 동시에 안겨주었고, 그는 그 속에서 가족에 대한 감정들을 하나씩 정리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완전한 자아를 되찾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직장 생활에 치이고 자식 키우느라 뒷바라지하고 아들 결혼 후에도 자식 눈치 보느라 제대로 된 자신의 삶을 산 적이 없었던 그였습니다. 이제서야 온전한 나만의 삶을 살아가는 느낌의 김 씨는 너무 처음으로 진실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김 씨는 일상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았고 가족과의 이별도 더 이상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종종 그를 찾아와 여전히 따뜻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박씨 할머니와도 계속해서 깊은 우정을 나누며 서로의 상처를 위로했습니다. 김 씨는 이곳에서의 삶 속에서 정신적인 해방감과 건강을 동시에 얻었습니다. 몸은 나이가 들어 점점 쇠약해지고 잔병치레도 잦아졌지만 정신적 평온함이 그에겐 너무나 커다란 선물이었습니다. 물론 아들 부부가 여전히 걱정되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불편함이 되고 싶지 않아 떠나왔지만 잘 되길 바라고 응원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모로서의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김 씨는 더 건강하게 말년을 이곳에서 잘 보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나중에 준호와 정숙이 그를 보러 왔을 때 슬퍼하지 않고 함께 행복하게 웃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1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던 며느리 정숙이 드디어 김 씨를 보러 요양원에 왔습니다. 김 씨도 며느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무척 반가워했습니다. 정숙은 김 씨를 보자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다는 인사와 함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당황한 듯이 정숙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정수가 오랜만에 왔는데 왜 오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냐? 뭔 일 있었어? 그러자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1년 동안 아버님께 연락 안 드려서 많이 서운하셨죠? 제가 많이 죄송합니다. 아버님, 저도 그때는 사실 아버님께 많이 화나 있었고 서운한 상태였거든요.
아니다, 얘야.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다 지난 과거 아니냐? 나도 이제 괜찮다. 온전히 나의 삶을 되찾은 것 같아. 여기서 자서전을 쓰니깐 정말 잘 써지는구나. 허허. 정숙이 이어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사실 그동안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아버님께서 저희 결혼하실 때 신혼집도 마련해 주셨고, 저 병 때문에 죽을 뻔했을 때도 아버님이 병원비 지원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아왔는데, 그런 고마움도 모르고 너무 제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아버님. 아버님 좋아하시고 드시고 싶으신 음식 그냥 다시 해드리면 되는데, 제가 너무 그런 생활이 반복되고 신경 쓸 집안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안 그랬으면 아버님도 이렇게 혼자 요양원에서 안 지내셨을 텐데 말이죠. 또 아버님이 제가 홧김에 따로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한 후에 바로 요양원 간다고 하셨을 때 너무 서운하고 화도 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다고 진짜 바로 간다고 하신 게 이해가 안 갔어요. 아버님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준호 씨랑 제가 더 잘 알게요. 그러자 김 씨도 그동안 말 못한 소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야. 너가 그렇게 얘기해 주니깐 정말 고맙구나. 나는 여태껏 살아오면서 아들이 행복해하고 잘 된다고만 하면 뭐든 아끼지 않고 지원했었다. 준호가 너랑 결혼했을 때도 너희 둘이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신혼집을 장만해 준 거였고, 정말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 시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었어. 근데 너무 그런 책임감에 억눌렸는지 나도 내 솔직한 감정과 기분을 많이 참고 스스로 풀어내려고 했었다. 근데 유일하게 내가 내 스스로 통제하지 못했던 게 내 아내였어. 그래서 너한테 한 번씩 내 시어머니가 해줬던 음식에 대해 얘기하곤 했는데 너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 할 줄 몰랐었다. 나도 그냥 너가 해준 반찬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아내에 대한 그리움에 가려져 너한테 그땐 실수했던 것 같아. 나도 용서해다오. 그렇게 둘은 1년 동안 담아왔던 서로의 속마음을 확인하고 용서하고 다시 잘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숙은 김 씨에게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안 되냐고 물어봤지만 김 씨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비록 한때 큰 갈등을 겪었지만 그로 인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돌아보기도 하고 생각도 깊게 하게 되고 오로지 나만의 삶이 어떤 삶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정숙에게도 앞으로도 서로를 응원하면서 각자의 삶에 집중하자고 얘기하고 정숙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로써 김 씨는 그동안 마음속에 짊어지고 있던 짐을 덜어놓고 더욱 밝은 내일을 기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자신의 삶에 집중하면서 말입니다. 앞으로도 다시 또 다른 갈등을 빚을 수 있지만 왠지 전처럼 더 이상 큰 불화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였고 이해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김 씨는 아들 준호와 며느리 정숙이 더 이상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쓰고 있는 자서전도 어느새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었고 김 씨는 그 어느 때도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과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유와 알림을 누르셔서 매일 올라오는 새로운 주인공의 사연을 들어주세요.